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계모의 독한 마음이 저승사자의 실수를 불러오고 뒤늦은 후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 부인은 재혼으로 들어온 집에서 의붓 아들 서기를 미워했지만 친아들 복이만은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적인 사랑은 저승사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과연 강 씨 부인에게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청림 마을에는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단정하게 얹힌 그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기는 15살로 돌아가신 전처 소생이었고 둘째 복이는 12살로 후처인 강씨 부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집안이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의붓 아들 서기를 몹시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서기야, 오늘도 장작을 다 패지 못했구나.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도끼질을 하던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다 끝납니다. 서기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쓸모없기는. 보기는 나이도 어린데 벌써 글 공부를 마쳤다만. 강씨 부인이 헛기침을 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기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서기는 7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병으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서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아,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하게 살 거라. 미운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거라. 그러면 언젠가는 모두가 웃을 날이 올 게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서기는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에도 새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웃을 날이 온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으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안채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서기는 장작을 모두 패고 나서 우물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물집이 따끔거렸지만 그는 소리 없이 참았습니다. 형님!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온 것은 둘째 복이었습니다. 통통한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띤 복이는 서기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오늘 훈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천자문을 다 외웠다고요? 그래? 우리 복이 참 대단하구나. 서기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이는 형을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형을 구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복이는 순수하게 서기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형님도 같이 저녁 드셔요. 어머니가 오늘은 나물도 무치셨어요. 아니다, 복아. 형은 사랑채에서 먹마. 너는 어서 들어가거라. 서기는 동생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습니다. 복이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남편이 잠든 후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하얗게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 서기가 없어진다면 강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장자라는 이유로 재산의 반을 가져간다면 사랑하는 보기는 어찌 될까? 보기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집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서기는 작은 등잔불을 켜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놀이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옥으로 만든 그 놀이개는 어머니가 혼례 때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참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웃을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기는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계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험한 계획이 싹트고 있는지를.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댁 안채에서는 한 여인이 잠 못 이루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릴 결정은 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강씨 부인은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기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후 강씨 부인은 마을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보따리 안에는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물건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사기 그릇에 담긴 하얀 가루, 그것은 독이었습니다. 이걸로 쥐를 잡으려고 하오. 장터의 약재상은 아무 의심 없이 독을 팔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내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집에 돌아온 강씨 부인은 안채 찬장 깊숙한 곳에 독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서기가 자주 가는 곳, 서기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독을 먹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씨 부인은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서기는 매일 저녁 뒷산 샘터에 물을 길러갔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고 서기는 그 물로 목을 축이곤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작은 술병에 좋은 약주를 담고 그 안에 독을 조금 탔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가 가는 길목의 바위 틈에 그 술병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저 아이가 목마를 때쯤 발견하겠지. 혼자 마시고. 그대로. 강씨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보기를 위한 일이야. 보기를 지키기 위한 일이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저도 같이 갈래요? 보기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동생을 말렸습니다. 아니다, 보가. 산길이 어두워서 위험하다. 너는 집에 있거라. 괜찮아요. 형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요즘 형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보기는 형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서기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자. 두 형제는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새들은 돌아갈 둥지를 찾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샘터에 도착한 서기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시원한 샘물이 출렁거렸고 서기는 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축였습니다. 보기도 신이 나서 물장난을 치며 형 옆에서 제잘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저기 뭐가 있어요? 보기가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돌리자 작은 술병이 바위 틈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술병인가? 누가 여기 두고 갔나 보구나. 서기는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 안에는 맑은 술이 반쯤 차 있었고 은은한 약주 냄새가 풍겼습니다. 형님, 이거 가져가요. 아버지께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보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약주를 좋아하시지. 두 형제는 술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강씨 부인이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둘이 같이 갔더냐?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보기는 술병을 번쩍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뒷산에서 술병을 주었어요. 아버지께 드릴 거예요. 그 순간 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보기에게 다가가 술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안 돼. 산에서 주운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왜요, 어머니? 좋은 술 같은데요.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술병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보고 드리자꾸나. 어서 들어가서 저녁 먹어라. 강씨 부인은 술병을 품에 안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기가 그걸 마셨다면. 강씨 부인은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술병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만약 보기가 그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한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 보기가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서기는 사라져야 해.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술병을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술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다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서기는 사랑채에서 보기와 나눈 오늘의 시간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따르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서기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계모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과연 강씨 부인은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시도할까요? 그리고 순수한 보기와 착한 서기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서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서기는 갑자기 심한 열이 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당에서 쓰러진 서기를 발견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난 보기였습니다. 형님! 보기의 다급한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사와 강씨 부인이 급히 뛰어나왔고 서기는 곧바로 사랑채로 옮겨졌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러오너라. 김진사의 명에 따라 마을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 의원은 서기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들춰보고 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과로와 영양 부족에서 온 열병이옵니다. 며칠간 푹 쉬면서 보약을 지어 먹이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진단을 들은 강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독 때문은 아니겠지? 강 씨 부인은 며칠 전 술병에 탄 독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그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과로 때문인 걸까? 서기가 알아눕자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으로 자신이 큰아들을 너무 방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서기가 평소에 너무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소. 앞으로는 좀 편하게 지내도록 하시오. 알겠어요. 날이 강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보기의 반응이었습니다. 12살 난 동생은 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사랑채에 달라붙어 형을 간호했습니다. 형님, 물 좀 드실래요? 제가 샘터에서 시원한 물 기러 왔어요. 형님,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이 어제보다 나아 보여요. 형님, 제 손 좀 잡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보기는 낮에도 밤에도 형 곁을 지켰습니다. 서기가 열에 시달리며 신음할 때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고 서기가 잠들면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사랑채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 형제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기가 저렇게까지 형을 아끼는구나. 보기가 서기의 손을 꼭 잡고 형님, 아프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 모습을 강 씨 부인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서기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지친 몸으로 형 곁에서 졸고 있었고 서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동생의 작은 손을 느꼈습니다. 보가, 서기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보기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형님, 깨어나셨어요? 너 왜 여기 있니? 피곤할 텐데. 형님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가요? 형님은 제 형님인거려. 보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보가, 형이 빨리 나을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씨 부인은 문 밖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이 이토록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거지? 강 씨 부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보기가 서기를 간호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그녀의 마음은 다시 어두운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서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과 함께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서기가 나으면 다시 재산 문제가 강 씨 부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보기에 대한 사랑과 서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서기에게 더 이상 과한 일을 시키지 말라고 강 씨 부인에게 당부했고 보기는 전보다 더욱 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 부인은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뚜막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찬장에서 작은 사기 그릇을 꺼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보기가 다치지 않도록. 서기만, 강 씨 부인은 독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 씨 부인은 다시 한번 위험한 시도를 할까요?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보기와 미워하는 서기 사이에서 어떤 운명이 펼쳐질까요? 보름달이 떠오른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달빛은 마을 전체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렸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저녁상을 차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기가 16이 되면 관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집안의 장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부엌에서 강씨 부인은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작은 사기 그릇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서기의 밥그릇에 살짝 뿌렸습니다. 독은 밥알 사이로 스며들었고 겉보기엔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기를 위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선 강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오늘은 밤도 맑고 좋으니 다 같이 마루에서 먹도록 하지요.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기와 보기도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서기 앞에 독이 든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서기는 요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테니 오늘은 많이 먹거라. 서기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강씨 부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보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밥이 더 맛있어 보여요. 저랑 바꿔 먹어요. 보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보가, 형님은 일을 많이 하셔서 밥을 많이 드셔야 한단다. 내 것으로 먹거라. 에이, 한 번만요. 형님 밥그릇에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보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것이나 똑같단다. 그 순간 강씨 부인은 번개처럼 손을 뻗어 서기의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가 먹겠다. 오늘 밥이 좀 설익은 것 같구나. 다시 가져오마. 강씨 부인은 밥그릇을 들고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보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진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강씨 부인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또 실패했어. 보기가 대신 먹을 뻔했어. 강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밥을 뒤주에 버리고 새로 밥을 퍼서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밝던 달빛이 순식간에 구름에 가려졌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보기가 두려움에 떨며 형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김진사도 놀란 표정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도포를 입은 듯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두루마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것이 누구인지를.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마당에 조용히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달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비쳐나왔고 사자의 손에 든 명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집에 주명이 단 이가 있구나.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강씨 부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서기를? 강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어쩌면 자신이 하려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묘한 기대감까지 들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자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 한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구나. 그 말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저승사자에게 선택될 것인가? 강씨 부인은 떨리는 눈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기를 보았습니다. 보기는 형의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마치 공기처럼 움직였습니다. 과연 저승사자는 누구를 데려가려 온 것일까요? 그리고 강씨 부인의 위험한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승사자는 마루에 올라 명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어진 가운데 사자는 손가락으로 명부의 글자들을 더듬었습니다. 김진사대 서.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자는 흐릿하게 보였고 사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석이라는 글자는 서기의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은? 하지만 저승사자는 명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완전히 가려진 어둠 속에서 그는 글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명부에는 분명 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어둠과 조급함 속에서 저승사자는 그 아래 작은 글자를 놓쳤습니다. 복부. 그렇구나. 보기로다. 저승사자는 잘못된 이름을 읽었습니다. 석이 옆에 적힌 작은 주석의 복자를 이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덮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숨어 있는 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저승사자가 보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보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서기가 황급히 동생을 붙들었습니다. 보가, 왜 그러니? 형님, 숨이 안 쉬어져요. 보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의 혼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보기는 안 돼! 강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보기를 껴안고 저승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데려가실 분은 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기를 가리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기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 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모든 말을 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부에 적힌 대로 따를 뿐이다. 이 아이의 수명이 다했다. 아니에요. 우리 보기는 겨우 12살입니다. 수명이 닿을 리가 없어요. 강 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도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저승사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다. 거스를 수 없다. 그 말과 동시에 보기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강 씨 부인이 아들을 흔들었지만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가, 눈 떠봐. 엄마가 여기 있잖아. 강 씨 부인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기도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가! 일어나! 제발! 하지만 보기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보기의 혼을 거두어 명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기다리시오! 서기가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를 대신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까? 동생은 아직 어립니다. 저승사자는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수명은 아직 남았다.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제발입니다. 보기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기의 혼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다시 비쳐나왔지만 마당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보기의 차가운 몸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보가, 우리 보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서기를 죽이려 했던 그 독이 결국 사랑하는 보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만약 보기가 서기의 밥그릇과 바꿔 먹었다면 독 때문에 먼저 죽었을 것이고 저승사자는 그 혼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승사자는 애초에 서기를 데려가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름을 잘못 읽는 바람에 보기를 데려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보기는 죽었고 그것은 모두 강 씨 부인의 탓이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강 씨 부인은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넋을 잃고 주저앉았고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마지막 순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형님께 잘해주세요. 그것이 보기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보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형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에는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집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강 씨 부인은 이 비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요? 그리고 서기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보기의 장례는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어린아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얀 상여가 집 앞을 떠날 때 강 씨 부인은 상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 돼.
우리 보기를 데려가면 안 돼. 김진사와 마을 어른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강씨 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절하듯 쓰러졌고 상여는 뒷산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기는 묵묵히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눈빛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보기를 땅에 묻는 순간 서기는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보가, 형이 미안하다. 형이 내를 지키지 못해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김진사 댁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보기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기의 옷가지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김진사는 책방에 앉아 있었지만 책은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사랑채에서 홀로 보기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보기가 쓰던 붓, 보기가 좋아하던 팽이, 보기가 모아두었던 예쁜 돌멩이들, 형님, 이 돌은 형님 드릴 거예요. 보기가 웃으며 건네주던 그 돌을 서기는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보기는 어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보가, 엄마가 잘못했어. 강씨 부인이 아들을 안으려 하면 보기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형님께 왜 그러셨어요?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제가 죽었어요. 보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으면 보기의 환영이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강씨 부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나리. 강씨 부인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나리. 절에 데려가 주십시오.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래요? 스님을 뵙고 참회를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를 마을 뒤 봉은사로 데려갔습니다. 봉은사는 조용한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현묵이라는 노스님이었습니다. 희끗한 수염과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강씨 부인을 보자마자 그녀의 고통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찾으셨습니까? 현묵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서기를 미워했던 것, 독을 탔던 것, 그리고 그 결과 보기가 죽었다는 것,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현묵 스님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고백이 끝나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죄를 지으셨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살 자격이 없다고요? 현묵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이를 사랑하십시오. 현묵 스님의 말에 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은 이를 사랑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보기를 잃으셨지만 아직 서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떠난 보기를 위해서라도 남은 서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속죄이자 보기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일 것입니다. 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보살님이 가야 할 길입니다. 쉬운 길은 속죄가 아닙니다. 현묵 스님은 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기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께 잘해주세요라고. 그것이 보기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로서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강씨 부인은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절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강씨 부인은 서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기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강씨 부인은 먼저 보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보기가 쓰던 책상, 보기가 베고 자던 베개, 보기가 입던 옷들. 강씨 부인은 보기의 옷을 꺼내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괴짝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마치 보기가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보가, 엄마가 형님을 잘 돌볼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 엄마가 꼭 지킬게. 강씨 부인은 보기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서기는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서기는 강씨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강씨 부인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기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기야,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기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구나. 서기는 가만히 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야, 어머니가 너를 죽이려 했단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재산을 나눠 가질까봐, 보기가 불리해질까봐. 그래서 독을 탔단다. 내 밥에. 서기는 말을 잃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내 밥을 먹으려 했어. 그래서 막았단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강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를 죽였어. 내가. 서기는 충격에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사자는 원래 저를 데려가려 온 것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아니면 보기를 데려가려 했을 수도. 어머니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내게 독을 탄 것. 그것 때문에 보기가 죽었다는 거야. 서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강씨 부인은 떨리는 눈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언제나 저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저를 형님이라 따랐습니다. 보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은 어머님이었고, 보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어머님께 저를 잘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보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요. 강 씨 부인은 서기의 말을 듣고 와락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서기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서기도 강 씨 부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그만 우셔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기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밖에서는 김진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 씨 부인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기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대했습니다. 서기가 책을 읽으면 옆에 앉아 차를 내어주었고, 서기가 공부하면 밤늦게까지 등잔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서기의 옷이 해지면 정성스럽게 기워주었고, 서기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 부인이 보기를 잃은 슬픔의 서기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과 서기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회이자 용서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강 씨 부인은 서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기야,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주겠니?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매일 보기의 재단에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보가, 형님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게 도와주렴. 내 형님은 착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강 씨 부인은 보기의 무덤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가, 들었니? 내 형님이 장원 급제했단다. 엄마가 내 부탁 잘 지켰지? 강 씨 부인은 무덤 앞에 흰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과연 이제 이 가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서기는 25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그는 한양에서 관직을 맡아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를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명절이 될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보기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기는 비단 관복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뒷산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서기는 무릎을 꿇고 꽃을 바쳤습니다.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매일 찾아와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가, 형이 왔다. 서기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벼슬을 했단다. 한양에서 일하고 있지. 내가 좋아하던 것처럼 형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서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내 무덤에 오신단다. 국화꽃을 바치시고 풀을 뽑으시고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대. 서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기는 무덤의 잔디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용서했어. 아니,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형도 알아.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진심으로 형을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돌아보니 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국화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기가 일어서자 강씨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기가 먼저 왔구나. 어머니도 보기에게 인사하러 왔단다. 강씨 부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바쳤습니다. 보가. 엄마 왔어. 오늘도 내 형님이 무덤에 찾아왔구나. 형님은 정말 효자란다. 엄마를 극진히 모셔주시지. 두 사람은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야, 어머니가 이제 고백할 게 하나 더 있구나. 무엇입니까, 어머니? 사실, 어머니는 너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단다. 서기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보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보기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없애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단다. 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아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어. 두 아이 모두를 품는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속죄하셨어요. 서기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기도 어머니를 용서했을 겁니다. 저도 어머니를 용서했고요. 이제 어머니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강씨 부인은 서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은 마치 보기의 축복처럼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서기는 고을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해 봄, 강씨 부인은 평화롭게 잠들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서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기야, 어머니는 이제 보기를 만나러 간단다. 보기에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해야지. 어머니, 보기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서기야, 너를 사랑했단다. 진심으로. 그것이 강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와 보기를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는 흰 국화가 가득 심어졌습니다. 서기는 국화꽃을 두 무덤에 나눠 바쳤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은 두 무덤 위로 그리고 서기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축복처럼 세월이 흘러 서기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백성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정승이라 불렀습니다. 서기의 관아에는 항상 흰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계모의 잘못과 참회, 그리고 의부사들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용서를 부른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미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화꽃처럼 순수한 그 용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림야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